네, 우리 같은 연구자가 AI를 이용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AI를 이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같은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역량이 앞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챗GPT 같은 AI를 이용을 할 때도 그냥 자,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했으니 내가 어떤 논문을 쓰면 좋겠니? 네가 제목도 잡아주고 선행 연구 조사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그냥 아예 논문을 하나 다 써달라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자가 이제 주가 되어야 되고 그 주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연구 역량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런 챗 GPT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주제를 잡을 때 챗GPT의 도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맨땅에 삽질하듯이 주제를 잡아 달라.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가 주제 몇 가지 잡아 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연구자로서의 연구 윤리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좋은 좀 추론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추론법을 알고 있으면 그냥 AI한테 뭐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AI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AI한테 자, 요런 거 내가 조사해 왔으니 네가 생각할 때는 어때? 나는 요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주제를 잡는 게 좋겠니? 라고 아이디어를 이제 구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얘가 준비를 해서 나한테 자료를 툭툭 던져주게끔 만드는 그런 AI 활용법이 우리 연구자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추론 방법들에 대해서 주제를 끌어내는 추론 방법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역량. 제가 이미 이런 재미있는 학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학문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 몇 번째죠? 여기 다섯 번째인가? 연구자의 논리, 연구 문제 도출을 위한 8가지 추론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3분 28초짜리인데 뭐 아주 긴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좋겠다 싶은데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안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미리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통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안 보신 분들은 이런 추론법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뭐 알면 좋은 추론법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서 우리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추론법이에요.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죠. 자, 연역적 추론은 뭐 가장 간단하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했던 3단론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3단론법,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이 3단론법 하나를 사례를 딱 보면 연역적 추론이 이런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일반 법칙에서 들어갑니다. 일반 법칙. 어떤 거냐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물은 뭐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안 죽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이건 일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명제라고 하죠. 자, 이런 명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인간은, 소크라테스는 동물이다라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뭐 외계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당연히 동물이지. 요것도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이 돼버린 거지. 자, 요런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소크라테스도 죽겠네. 요거라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제 요런 거가 연역적 추론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연구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일반 법칙이죠. 이론 정도 되면 일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론과 또는 이미 검증이 돼서 뭐 거의 공리 수준에 와 있는 그런 것들을 특정 맥락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도 뭐가 나타나겠는데 이런 느낌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연역적으로 추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귀납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뭐 귀납적 추론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프랜시스 베이컨이죠. 이 사람이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추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반대의 연역적 추론하고는 약간 반대의 느낌이에요. 개별 사례를 통해서 일반 법칙을 끌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탁구를 쳐요. 예, 탁구를 치면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더라. 또는 뭐 요새 조깅 많이 하죠. 달리기. 조깅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더라. 요새 또 골프 많이 치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면 막 필드 나가가지고 힐링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 요런 개별 사례로부터 일반 법칙을 끌어냅니다. 얘네들이 다 운동이었네.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제 요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검증을 하면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귀납적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연구 논문에서 문제 제기는 과연 연역적인가, 귀납적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연역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귀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막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실 3번에서 8번까지 가면 더 헷갈립니다. 뭔가가 한 두세 가지의 추론법이 혼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그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나는 이 추론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추적 추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다른 건데 사실 그 알고 보면 기반이 조금 유사한 상태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다른 학문에서 검증된 이론인데 내 학문에 적용하는 요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뭐 예컨대 심리학에서 어떤 동기부여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심리학에서 동기부여 이론이 나온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학에도 써먹을 법하지. 왜냐하면 학문이 교육학이라고 해서 이게 심리학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에서도 뭐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약간 반영해서 교육학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 학문에서 검증된 이론인데 이게 우리 학문에도 이게 먹혀들겠는데? 라고 했을 때, 요럴 때 유추적 추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초적 추론하고 연역적 추론하고도 뭔가 개연성이,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연역적이면서도 학문이 약간 다른 학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유추적 추론이 결합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야, 내가 꼭 이 추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4번 가설 연역적 추론. 이 보세요. 이 벌써 이름이 연역적 추론이잖아. 연역적 추론. 그런데 앞에 가설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추론이 이제 뭔가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설 연역적 추론은 말 그대로 가설을 던져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존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 이론이 있는데 명제가 있죠. 이렇게 일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가설을 던져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주로 가설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과학 분야에서만 쓰이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실증 연구가 이제 사회과학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사회도 사회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분야에서도 이미 실증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설 연역적 추론 방식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막 더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증적 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용감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예, 용감해야. 여기 지금 칼 포터라고 썼는데 칼 포터가 아니고 칼 포퍼입니다. 칼 포퍼. 예. 반증적 추론 되게 유명하죠. 칼 포퍼. 어떤 거냐면 이제 반증주의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뭐 연역적 추론 이런 거에서 일반 법칙, 뭐 동물은 죽는다라는 이제 어떤 명제 있잖아요. 명제에 의해서 구체적인 특정 맥락에 대한 연구 문제가 나오는데 칼퍼퍼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명제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명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게 그 당시에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흰 백자 써서 백조가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 까만 백조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 반증이 실제로 나타났죠. 실제 까만 백조가 나타나 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연구 문제거리. 이거는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 논문, 이론적인 기반이 탄탄한 상황에서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연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좀 비판을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에서 학술적 가치에 기여했다, 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기존의 이론을 작심하고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거 어지간히 확실히 증명하지 않으면 엄청난 리스크를 껴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증적 추론은 사실상 연구력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오랜 연구를 통해서 뭔가 정말 획기적인 어, 검증을 증명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용감한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추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변증법적 추론이라는 게 있죠. 우리 변증법 하면은 해겔이 딱 떠오릅니다. 해겔의 변증법.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 좀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연구가 있어요. 기존 연구가 A를 주장해요. 다른 연구가 또 반박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충돌하는 견해를 통합하는 새로운 연구 문제 던지는 이런 변증법적 추론. 그러니까 계속 말꼬리를 이어가는 그런 느낌? 예,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그 논란이 좀 많은 문제거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막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요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요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들에 대한 통합 과정에서 나오는 연구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가설 생성적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번에 가설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죠. 가설 생성적 추론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귀납적 추론하고 약간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설 연역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하고 약간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연역적 추론이 기존 이론 기반에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가설 생성적 추론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현상을 보고 계속 가설을 던지는 거죠. 특정 현상을 보고 또 던지고 마치 탐정이 단서를 분석하고 범인을 추론하는 과정인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이제 검증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가설 생성적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8번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7번까지 본 여러분들의 소감이 어떠냐? 저는 크게 7번까지를 봤을 때 1, 2번과 3, 4, 5, 6, 7로 나누고 싶어요. 1, 2번이 어떻게 보면 추론의 베이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3, 4, 5번이 뭔가 이제부터
혼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일반 법칙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개별 사례에서 시작하거나 이것들이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추론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별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8번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8번의 추론이 사실상 우리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론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8번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비판적 추론이에요. 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쓸 때, 연구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비판적 추론은 기존의 1, 2, 3, 4, 5, 6, 7번을 총 망라하는 그런 추론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어쨌든 이런 방식을 다 사용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들을 증명하거나 뭐 검증하거나 또는 해석하거나 해설하는 연구들이 나왔다라고 치면 그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기존의 선행 연구라고 봅니다. 그럼 기존의 선행 연구의 방법이라든지 논리를 검토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때 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조금 더 연역적이거나 조금 더 귀납적이거나 조금 더 유추적이거나 조금 더 가설 연역적이거나 조금 더 반증적이거나 조금 더 변증법적이거나 조금 더 가설 생성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섞여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많이 던져본 사람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런 추론법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나는 이 추론을 했다라고 말은 못해요. 말은 못했는데 뭔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 이런 추론법들이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받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때는 이 뭡니까? 이 비판적 추론에서 내가 이제 제시했던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이 이렇게 나왔다면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연구 문제를 도출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 과정은 알고 보면 비판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유추적 추론을 하고 그러면서도 연역적인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이런 식의 내가 지금 추론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내 연구 문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과정을, 논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때, 그때 챗 GPT를 이용해서 이 연구 문제가 나오는 거는 챗 GPT가 그냥 설명을 다 해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왔냐면 이런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죠.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딱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조금 크게 해볼까요? 이런 거에 자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챗GPT 같은 그런 AI를 사용해야 내가 제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챗GPT 그냥 막 던져주는 거 그냥 막 받아가지고 그냥 맨땅에 삽질하듯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논문을 써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연구 윤리도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결과가 좋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좀 관심 있는 연구 대상이 뭐 기혼 직장인 여성이다. 예. 뭐 여성인데 회사를 다니는데 결혼까지 한 사람. 기혼 직장인 여성이죠. 이게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아마 기혼 직장인 여성이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기혼이 뭡니까? 기혼이 뜻하는 게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정이 있다는 뜻이죠. 뭐 집에 가면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런데 직장을 다녀. 이 뭡니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무를 해서 일을 하고 또 가정도 있고 일 가정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양립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즐겁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실 거냐면 약간 갈등을 일으키겠다. 애들은 엄마 찾고 있죠.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회사 가야 되죠. 그리고 남편은 또 내가 계속 내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도 지금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 다 해야 되잖아. 해내야 되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 일 가정에 대한 양립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삶이 즐겁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생각이 고민이 많을 거다. 그러다 보니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남녀 뭐 평등 시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성이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리를 가지고 내가 학술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때문에 내가 이 연구를 하게 됐으니 이 연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얘를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려면 뭘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에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이런 연구의 계기를 가지고 학술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학술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학술 연구 논문의 문제 제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건데 이 문제 제기는 그 근거가 학술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학술적인 배경에 의해서 근거로 삼아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원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계기에서 바로 문제 제기가 돼버리면 이건 뭐 이론적 배경이 없는 거잖아. 학술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결론에서 뭐라고 써야 될 건데 이게 학술적 가치에 기여했다고 사료된다라는 학술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학술 연구 논문이니까 그 논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본인이 꽂힌 데에서 바로 문제 제기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공감은 간다니까, 공감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참 공감을 하는데 이게 문제거리다라는 것도 공감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것도 공감이 가. 근데 이거는 학술 연구를 왜 들고 왔냐 이거지.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저기 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 가서 연구 보고서를 내든가 하지. 왜 학술 세계에 들고 왔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술적 배경을 끄집어내야 돼. 학술적 배경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나온 걸로.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론적인 검토라든지 문헌 고찰이라든지 여기서 문헌이라는 거는 선행연구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이론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 조사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선행연구 조사에 의한 동향에 의해서 뭔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바로 8번 비판적 추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선행연구 동향도 자꾸 문헌 고찰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와 관련된 그 일, 가정, 뭐 양립과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책학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정책학에서. 근데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회학이다 이거지. 아니면 뭐 상담학이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다른 학문에서 이미 정립된 이론을 내가 내 학문에 갖다가 넣는 이게 뭡니까? 이게 유추적 추론이란 말이죠. 여기 나왔죠. 유추적 추론이라고. 그게 유추적 추론이란 말이죠. 심리학의 뭐 동기부여 이론을 교육학에 적용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 문제 제기에 의한 추론 과정은 비판적 추론에 유추적 추론을 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런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선행 연구들이 이미 이렇게 조금씩 검증을 하고 있어요. 막 세네 개씩, 네다섯 개씩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선행 연구에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검증을. 예, 검증을 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증의 정도가 일반 개별 사례 정도인지 아니면 검증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게 이미 하나의 일반 법칙이 돼버린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는지에 따라서 연역적 추론이 될 수도 있고 귀납적 추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비중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크게 봐서는 비판적 추론인데 비판적 추론의 느낌으로 다가서는데 관련 이론이 다른 학문에 있어서 걔를 가지고 온다면 유추적 추론이 더해진 것이고 그리고 하물며 이런 선행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일반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이 더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선행 연구가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 문제 제기에 대한 흐름,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그 논리적인 구조,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쓰기가 귀찮잖아. 예. 우리 귀차니즘이 발동을 하잖아.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계기를 좀 설명을 하고, 계기 설명하려면 지금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문단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뭐 관련 이론이 있나? 관련 이론 같은 거? 또는 이제 이런 선행 연구들의 동향 같은 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한계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판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선행 연구들이 거의 일반 법칙적이다 싶으면 나는 지금 개별 사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행 연구들이 개별 사례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일반 법칙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느낌이라는 거죠. 연구 문제가. 자, 요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내가 알고 들어간 상황에서 챗GPT한테 질문을 던지면 아마 챗GPT는 이런 나의 고민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문구를 던져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아라는 둥,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라는 둥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하지만 내가 한 수 위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추론을 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갈 거야. 너보다 내가 이미 더 많이 고민을 했고, 내가 다른 심사위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다른 독자들한테 설득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문제 제기의 논리적 과정이 이미 흐름이 내가 있어. 내가 너한테 지금 시키는 거는 그 이후 작업이 귀찮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또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AI를 이용을 할 때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을 마치 내 쫄따구가 한 두세 명이 이제 카피라이터 같은 사람들이 막 글을 써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작업을 챗GPT가 해주거나 또는 챗GPT로 쓴 글을 가지고 조금 더 다듬을 때 뭐 챗GPT를 한 번 더 이용해도 되지만 노션 같은 AI를 이용한다거나
이 글 쓰는 또 AI들이 있거든요. 또 기가 막히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AI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AI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연구의 완성도를 내 취지에 맞게끔 더 높여주는 효과를 끄집어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자라서 학교 또는 학회에 논문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회에 논문을 냈을 때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추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논문을 수십 개 이상씩 막 수백 개씩 써보신 프로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가뜩이나 그분보다 한참 질 떨어지는 저도 논문을 딱 보면 이거 어떤 의도인지 연구자의 취지가 어떤 건지 느낌이 빡 오는데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쳤는지 느낌이 빡 오는데 그분들이 느낌이 없겠냐 이거예요. 아무 그런 과정 없이 연구자의 역량 없이 본인이 AI를 막 사용해가지고 그럴듯하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 하지만 프로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학술적으로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연구의 완성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본인의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AI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세 달 정도 걸릴 논문을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가성비. 예. 이런 가성비 때문에 AI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현실에 딱 느낌으로 와 닿을까?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AI를 쓴다는 것이 연구자 입장에서 AI를 쓴다는 것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고 왜 이렇게 써야 되며 왜 연구자의 역량이 중요함 이것들을 뭔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AI가 막 만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추론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끌어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요런 제가 똑같이 제시해 드렸던 요 사례 있잖아요. 지금 요거 화면을 고정시키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하신 다음에 타이핑을 해서 챗GPT나 이런 AI한테 그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논리적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며 추론은 어떻게 되며 뭐 연구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약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야 이거 되게 혹하겠다 싶은 대답은 해줄 거예요. 하지만 학술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에이, 조금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봐도 그렇고 저렇게 해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연구자가 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뭔가 내가 길을 이미 알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교정을 하고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은 사실 많이 받아요. 가성비는 되게 좋아요. 예. 이 나의 부하 쫄따구 역할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도만 잘하면, 얘를 잘만 써주면.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AI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전해드리면은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실제로 AI를 한번 사용해 보면서 그리고 정말 가성비 있는 작업들을 해주는 AI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논문 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뭐 교수님들이나 다른 학자분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서로 서로의 또 비판과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다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멤버십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공개용으로 하고 그렇게 이분화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AI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